남편분이 작년 7월에 집을 파시고 월세로 계약하셨어요.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살 계획이라서요. 수진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을 몰래 팔았어.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여자에게 보냈대.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에 알게 된 충격적인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뜻밖의 배신과 마주한 청취자분의 사연이에요. 살던 집이 이미 팔려 있었고 그 돈이 다른 여성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52세의 주부 최영미입니다. 남편은 몇 달 전 3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성실하고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15년 차에 어렵게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꾸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곳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 소유자가 남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모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부동산에 달려가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게 한마디도 없이 작년에 집을 팔았고 우리는 지금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줌마, 이런 얘기 드리기 죄송한데요. 남편분이 작년 7월에 매매 계약하시고 전세도 아닌 월세로 계약하셨어요.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내민 계약서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랍을 뒤지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매 대금 2억 4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현재 계좌에는 2천만 원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큰 돈이 어디로 간 건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은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이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500만 원씩, 나중엔 1억 원이 한 번에 송금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3년 전 잠깐 일했다던 무역회사의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한 번인가 회식 자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죠. 대학교 1학년인 딸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우리 집을 몰래 팔았어.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여자에게 보냈대.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교에 가려던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아빠 회사 후배라는데 난 한 번 본 것 같아.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지연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아내라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환 씨와 저는 단순한 동료였어요. 제가 사정이 힘드니 오빠가 저한테 도움을 주신 것뿐이에요. 도움이요? 우리 집을 팔아서요? 그 돈으로 당신 전셋집을 마련해 준 거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더니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주인이라는 박모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끝나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살 계획이라서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도 채에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마저 잃게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니 남편의 마지막 3년이 질병만으로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2천만 원으로 가구도 새로 사고 보증금과 월세를 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전업주부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작은 원룸에 웅크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 살고 있던 딸 수진이가 학교 끝나고 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왔다며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응?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포기한 것 같아 보여서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법대생이잖아요. 우리 학교 법률상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한 일, 그거 불법이래요. 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한 거요. 민법상 무효래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솔직히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정말? 그럼 우리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시도해볼 수 있대요. 법대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 별도의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같은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수진이가 법률 용어를 쓰면서 설명하는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소송하자고요. 엄마가 동의한 적 없잖아요. 아빠가 사망하셨지만 집을 산 사람과 돈을 받은 그 여자한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대요. 수진이의 눈이 불타오르듯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말자.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보자. 다음 날 저와 수진이는 수진이의 학교 법률상담소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박정희 변호사는 저희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영미 씨, 남편분이 부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게다가 그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매매 무효 확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박지연 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세요. 우선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앞으로의 비용은 승소 후에 받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저희의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박지연과 남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아파트 구매자인 박모 씨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도인이 혼자서 왔지만 부인의 동의가 있다고 했기에 사실 박모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했습니다.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었죠. 한편 박지연과의 소송은 더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나타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정환 씨는 제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갚을 의사를 보여주는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병원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박지연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한 시기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김정환 씨는 자신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그런 식으로 빌려주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반박에 박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송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오전 근무를 하며 소송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학업과 함께 소송을 돕느라 바빴지만
딸의 얼굴에서는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무효로 판결되었고 박지연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승소입니다. 피고 박지연은 원고에게 원금 1억 8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판사님의 말씀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받았고 박지연에게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배신에 무너진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의 파트타임 일도 계속하고 있고 수진이는 로스쿨 진학을 꿈꾸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처럼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더 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거죠. 남은 돈으로는 수진이의 로스쿨 학비를 위해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연으로부터 마지막 이자 상환을 받은 날, 그녀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정환 오빠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오빠가 병으로 힘들 때 저는 그를 의지했고 그도 저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돈은 모두 갚았지만 마음의 빚은 평생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병마와 싸우면서 외로웠을 테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지금 저는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배신이나 잃어버린 세월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이 힘든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영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더 큰 배신과 상처를 마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싸운 용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미님처럼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딸 수진 씨와 함께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 당할 뻔했던 부당한 상황에서 딸의 용기와 지식, 그리고 어머니의 결단력이 만나 정의를 찾아낸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